그러니까 잘 연결해서 들어. 자, 영적 세계란 무엇인가 오늘 이승만에 대해서 할 건데, 선생님이 이야기 줬잖아. 하나님의 세계랑 마귀의 세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다. 근데 인간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김일성 같은 경우는 마귀의 세계에 섰지, 이승만은 하나님의 세계 편에 속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놓고, 자,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이제 사람은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지.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야. 양녕대군이 누구냐? 세종대왕 알지? 세종대왕 하면 알 거야. 세종대왕의 이제 형이야, 양녕대군이. 그리고 그 양녕대군의 16대 손인데 몰락한 양반이야. 그 당시 1875년. 원래 조선시대가 시작할 때, 하람이 안녕, 조선시대가 시작할 때 양반이 조선시대 7%였어. 근데 이승만 시대 정도 왔을 때, 그때 시대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양반이 70%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몰락해갖고 이승만 집안도 아버지 윗대인가부터 이 벼슬길이 끊어져서 몰락한 양반으로 그렇게 집안이 무너졌어. 1875년 황해도가 어디냐면 경기도 위쪽이야. 황해도 평산에서 살다가 2살 때 서울로 이주를 했어. 그래서 남산 마루턱 우수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기우제 우상 숭배하는 곳이야. 뭐 이렇게 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20살까지 살게 돼. 그러니까 잘 봐봐. 이승만은 불신자의 집안,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저번에 너희가 김일성 들었지? 김일성은 믿음의 집안,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에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김일성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이승만은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남산 마루턱 우수연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승만이 호가 우남이야. 그래서 우남 이승만. 지금은 호를 안 하지만 그때는 호를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우남 이승만 이렇게 쓰게 됐어. 그래서 이승만의 특징은 뭐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 굉장히 신동이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신동이 났다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야. 자, 뒷장 한번 볼게. 자, 이승만은 불과 6살의 나이에 천자문을 뗐어. 그런 엄청난 영특한 아이였어. 우리 친구도 6살 때 뭐 했지? 6살 때 기억나는 사람 없지?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겠지. 근데 이승만은 불과 6살의 나이에 천자문을 떼고,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시를 지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야, 어릴 때부터 천재성이 돋보이는 엄청난 아이였어. 혁균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 그래. 어떤 시를 지었냐면,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다른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6살 때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야. 대단하지? 그런데 그 6살 때 그렇게 천자문을 외우고 시를 지었는데, 6살 후반 때에 이승만이 천연두에 걸려. 천연두가 이게 그때 되게 많이 죽는 병이었어. 전신에 막 곰보처럼 엄청난 이런 상처가 나고 고열로 사망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뇌에 손상을 입거나 시력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승만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그 이승만이 이 해외에 이런 의학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이 눈을 못 뜨게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서양 문물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말에 구한말이라고 그러거든. 구한말에 이 서양 문화와 접하는 이승만을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승만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김일성은 수류탄, 자기가 뭐 이렇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적을 몰살한다. 근데 이승만은 실제로 시를 지은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다 거짓말이고, 이승만은 모든 게 다 실제를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까 잘 비교하면서 들어봐. 자, 그리고 그 당시 과거 시험 준비를 열심히 이승만이 했는데, 그때 나라가 이미 되게 기울어져 있었어.
나라가 승원이 안녕, 주영이 안녕, 지우 안녕. 굉장히 나라가 무너져 있었어. 그래서 이승만이 11차례 과거시험을 응시했는데 몇만 명이 그 과거시험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한 5명밖에 안 뽑았어. 근데 그것도 뇌물을 많이 준 사람들만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 근데 그마저 과거시험마저 없어져서 이승만이 굉장히 낙심을 하게 돼. 그래서 비리로 얼룩지고 비리로 무너진 이 나라가, 이미 기울어진 나라가 이승만 같은 뛰어난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굉장히 좌절을 하게 돼.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잖아.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세대도 갈 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 있고 프린스턴도 갈 수 있고 많은 대학들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승만이 이 구한말 조선 마지막 그때는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이 이승만 사진 옆에 보니까 이승만 사진이고 그 앉아 계신 분이 이승만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가 과거 시험 그때 시험 문제였대.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근데 이승만의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 이승만의 인생에서 절친 신궁우 신흥우 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두 형제가 배제학당이라는 곳에 입학을 권유하게 돼.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 무례배를 만나잖아. 엄마가 재혼하면서, 교사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재혼하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무례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승만은 절친 신궁우 신흥우 형제를 통해서 배제학당 입학 권유를 받게 돼. 그러니까 봐봐, 친구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믿음의 친구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잘 봐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전도해야 될 귀한 영혼이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평생 기도하면서 가야 될 친구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소중하게 잘 서로 감싸주면서 가도록 하여라. 자, 그래서 이 배제학당이라는 곳은 선교사가 지은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야. 서당에서 맨날 글을 읽다가 선교사가 지은 배제학당이라는 신식 건물에서 공부를 하게 돼. 근데 이제 아까 신궁우 신흥우 형제가 그 이승만을 계속 설득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승만이,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로 찌든 나라기 때문에 거의 1000년 동안 유교랑 불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통해서 유교 불교가 찌든 시대잖아. 그래서 난 기독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유교고 우리 어머니가 불교야. 나는 절대 기독교는 들어갈 수 없어! 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끈질기게 악착같이 권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1895년 4월 2일에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돼. 생각을 바꾼 거야.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 배우던 시대는 지났어. 중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이런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영어를 배워야 돼. 이제는 서양의 영어를 배워야지 우리가 국제시대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은 친구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걸 깨닫고 배제학당에 영어를 배우러 들어가. 그래서 영어를 배우러 들어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기독교를 접하게 돼. 그래서 선택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친구를 잘 만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 얘들아, 조이 안녕.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승만은 진짜 친구 따라 천국 가게 된 거야. 친구 따라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 이승만의 생각이 열리면서 이젠 중국한테 배울 시대가 아니고 저 미국의 영어를 배워서 국제 무대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열리게 돼. 그래서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에 들어간 이 일은 이승만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앞길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바꿔 놓으시려고 이승만을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승만을 시대 가운데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어떤 인물이 될지를 몰라. 이승만은 배제할 때 그렇게 억지로 들어갔지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돼. 그래서 이승만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펼쳐지게 돼. 자, 이승만이 얼마나 영특했냐면 단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게 돼. 그때는 영어 사전도 없고 학원도 없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우던 시대야.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 중학교 1학년 만약에 우리 초이가 학교 가서 영어를 배워. 그런데 배우다가 6개월 만에 마스터라고 앞에 나가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이승만이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 영어 사전도 없고 학원도 없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를 배워서. 선교사가 초안녕 선교사가 책을 내밀면서 북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치는 게 북인데 얘네는 책을 북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손짓 발짓으로 들어가면서 이해하면서. 선교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그렇게 책을 보고 북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배워서 6개월을 마스터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봤을 때 이승만을 변화시키면 저 사람은 리더십도 있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변화시키면 조선이란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변화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 그래서 이 이승만이 영어 하나를 배우러 갔는데 훗날에 이야기하는 게 영어 하나를 나는 배우러 갔는데 더 중요한 자유의 개념, 기독교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법률에 의해 지배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거구나. 기독교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구나. 이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한날 학자로 끝날 인생이 엄청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전 세계가 기억하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뛰어난 인물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말하거든. 이승만의 이 연설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연설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승만이 똑똑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면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 이승만도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옛날에 흰돌산 수양관에서 그러잖아. 지금부터 공부하면 연대 갈 수 있고 서울대 갈 수 있고 저 하버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고1 때부터 공부하면 뭐 연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 그분이 누구였지? 그 동성애 강의하시는 분이. 창민이 안녕. 자, 그래서 당시 근데 왜 이승만이 이거를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자유의 개념을 깨달았냐면 그때 조선시대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어. 철저한 신분 사회였어. 너희가 만약에 진짜 조선시대 태어났잖아. 와, 이거 못 살아갔을 거야. 만약에 우리 창민이가 양반으로 태어났어. 전사님이 천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면은 전사님이 만약에 창민이한테 도련님 이러면 살아야 돼. 전사님 나이가 더 많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돼. 봐봐, 저 위에 표를 보면은 맨 위에 양반 7%, 그 다음에 중인, 상민, 노비가 있었어. 중인, 상민이 한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노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옆에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이 허리가 거의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잖아. 저 사람은 상민이나 노비야. 저 위에 양반한테 저렇게 땅에 머리가 닿도록 인사를 하는 거야. 승원이 안녕. 저렇게 신분제 사회였어. 양반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땅에 넙죽 절하는 거야. 지금도 만약에 우리 초이가 양반이고 초아가 만약에 천인이었다면 초아가 초이에게 저렇게 절을 할 수 없게, 친구인데도. 그래서 저때 어떤 일이, 훈이 안녕,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살 정도 되는 친구가 서로 놀고 있다가 한 아이는 양반의 자제였고 한 아이는 상민의 자제였어. 근데 둘이 놀다가 부모님들이 본 거야. 그래서 이 상민의 아이, 천인의 아이는 엄청나게 거의 죽을 정도로 거의 맞았어. 이 양반의 자제랑 놀았다는 이유로. 그 양반의 아이도 혼났겠지. 그 정도로 놀 수도, 친구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도. 지금 우리 친구들도 이 중등부 안에 있지만 만약에 신분이 나눠져 있으면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아예 노예 취급. 그리고 당시 여자의 이름이
섭섭이가 많았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여자를 낳아서 이름을 섭섭이라고 진 거야. 얼마나. 야, 만약에 저기 리아 선생님이 그때 태어나셨으면 주섭섭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진경 선생님 태어났으면 박섭섭 이렇게. 얼마나 황당해. 그래서 애를 낳아서 여자면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어. 그래서 옆에 보면 양밭은 갓을 쓰고 다녔고 백정, 천인 같은 경우는 패랭이를 쓰고 다녔어. 그래서 양반이 패랭이를 쓰는 게 딱 한 번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쓰고 부모님 상을 치렀어. 나는 죄인입니다. 그만큼 천인이라는 사람들은 죄인, 쓸모없는 아무 물건 같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가 막힐 일이 벌어져. 보면은 밑에 위에 보면은 상민이랑 노비가 있잖아. 천인이 60대 정도 되는 노인분이 있었는데 상민이면은 바로 위 그 신분이잖아. 얼마 차이가 안 나. 근데 상민한테 그 상민은 몇 살이냐면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 정도 됐었어. 그래서 60대 어른인 천인이 상민에게 자네 이 한마디를 했어. 그러니까 이 상민이 열이 받은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이 열이 받아서 이 천인이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집에 밤에 가서 이 천인의 그 어르신 60대는 어르신의 입을 찢어버렸어.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다 가족들이 입을 찢고 나와. 야, 말이 그렇지. 입을 찢는다고 생각해봐. 여기 뭐 칼 같은 걸로 입을 찢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입이 이만한데 입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자네 한마디 했다고 천인의 입을 찢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 이후로 조선시대에 천인의 입을 찢는 사건이 놀이처럼 유행을 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 거야. 만약에 양반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살만하지. 근데 만약에 상민이나 노비로 태어났다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학진이 안녕. 천인이 백정이 패랭이를 쓰고 다니는데 결혼한 시기 할 때 친한 양반한테 가서 갓을 하나 빌려달라 그런 거야. 자기가 결혼할 때 한 번만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이 백정한테 갓을 빌려줘. 그래서 결혼할 때 갓을 쓰고 결혼을 한 거야. 너무 좋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지나가던 양반이 본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몰려와서 이 백정을 몽둥이로 두드려 패갖고 불구자가 돼버려. 갓을 한 번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양반들이 분이 안 풀려서 그 주위에 있는 백정들의 집을 200채를 불태워버려서 집을 완전히 다 소실시켜버려.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려. 이게 얼마나 예지 않냐?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중인으로 태어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상민으로 태어나면 무거운 걸 짊어지고 맨날 뭘 팔러 다녀야 되지. 노비로 태어나면 사람 취급 못 받지. 그렇게 계급사회에서 세용 선생님 말대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우리 예지도 만약에 그때 상민이나 노비로 태어났다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야. 중인으로 태어나면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이승만이 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신문으로 대신해서 마음들을 풀어줘. 그래서 조선인 신분으로 최초로 이 이승만이 신문을 만들게 돼. 그래서 그게 협성의 회보 처음 만든 신문이, 그리고 매일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 이렇게 신문을 3개를 발간을 해. 제일 먼저 만든 게 협성회, 그 다음에 매일신문, 제국신문이야. 재현아 맞아.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우리나라가 더 심한 거야. 카스트 제도보다 더 심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어. 야, 재현이 똑똑하다.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이 우리 대통령이 기자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 이 말을 사용했고, 그 기자라는 말이 지금 아직도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쓰이고 있어.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 조선인들이 막 신금을 마음을 막 울리는 거야.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이 막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신문이 주간지였거든. 그치, 조선은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 맞아. 조선은 보면 조선이 나중에 이야기해주겠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그래서 주간지였는데 나중에 이게 워낙 잘 사람들이 읽히니까 일간지로 변하는 거야. 주간지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야. 근데 일간지는 매일 나오는 신문이야. 지금은 매일 신문이 집으로 배달되지만 그때는 일간지를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만큼 이 이승만이 쓴 글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변하게 돼. 그래서 이 이승만이 우리 백성들의 울분과 그때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지배를 받고 있었어. 여러 가지로. 러시아가 틈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계속해서 틈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에도 이 관료들이 러시아 세력, 러시아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매국노 세력, 매국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정하는 민족주의적 신문,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런 신문으로 이렇게 이승만이 하게 돼.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최고의 문장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그래서 이승만은 당시 무너진 나라를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데 뭘로 싸우냐? 글로 싸우는 거야. 그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좋은 사람? 누구 얘기한 거지? 지훈아? 자, 그래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건 좀 이따 잠깐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이승만이 협성의 아까 회보 주필로 이렇게 붓을 잡고 탁월한 문장력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모든 의식과 백성들의 답답한 마음을 다 풀어줬어. 그래서 이승만의 이 글들을 읽고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들이 후련해지는 거야. 야, 속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승만 대신해주네. 막 너희도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막 싸움 잘하는 친구가 막 나를 괴롭혀. 누가 대신 이야기를 해줘. 그럼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그런 것처럼 그 탄압하던 나라, 못 살던 나라, 신분제 사회에서 이 이승만의 회보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야.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러다 이승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너무 강력하게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만이 잡혀가겠다. 그러니까 젊은 이 나이에 이승만이 아무것도 눈치 안 보고 다 신문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어. 자, 그래서 이 이승만 이렇게 거침없이 쓰는데 그때 협성회 회보에 이제 그 아펜젤러 학장, 아까 그 배제학당의 이 원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학장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 이 신문이. 왜냐면 정부가 늘 이렇게 정부를 자극하는 글들을 썼기 때문에 마음이 이 학장은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한테 승만리 내용 좀 살살 다뤄줘요. 학교가 난처해진다니까 이렇게 말에 나오잖아. 이렇게 늘 부탁을 했어. 근데 이승만은 배제학당은 너무 겁이 많아. 안 되겠다. 협성회라는 이제 협성회는 배제학당에서 독립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부터는 매일신문이라는 이 신문을 창간하자. 그래서 매일신문을 또 만들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드니까 이 고종 황제랑 이 그때 러시아 이 세력들이 너무 난처해지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 고종 황제랑 나라의 대신들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 쓴 글들을 통해서 모든 게 알려지니까 너무 꺼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은 협성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이라는 세 개의 신문사를 창간하는 기염을 토하게 돼. 그래서 이승만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돼. 그래서 그때 황성신문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문들이 들어가 있는 이 신문이야.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한문이 너무 많으니까 못 읽겠는 거야. 못 읽겠으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근데 이승만의 글들은 한글로 집필이 되어서 평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었고 대중성이 있었어. 그래서 제국신문은 한글이라서 읽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대중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신문이었어. 그래서 굉장한 인기가 많았던 이승만의 글이었어.
그래서 이 이승만의 이 신문이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긴장해. 문제가 나갑니다. 자 전사님이 지금 여태까지 한 것 중에 문제가 나가. 자 주관식입니다. 이승만이 창간한 세계의 신문사는 무엇일까요? 자 적어보세요. 자 문제가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긴장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야. 주관식입니다. 이승만이 창간한 세계의 신문사는 무엇일까요? 제일 빨리 답한 친구 2명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하려고 전사님이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이승만이 창간한 세계의 신문사는 무엇일까요? 자 오, 야, 자 윤주랑 훈이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순서는 협성예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인데 순서도 맞춰야 되는데 쓴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주랑 훈이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긴장하면 잘 들어. 선물이 나가. 좋은 선물들이 나갈 거야. 자 또 다음에 또 잘 들어. 자 그래서 이승만의 대표적인 기사가 뭐였냐면, 자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란 글이야. 선생님도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썼는데 기사를 잘 들어봐. 1인이 뭐냐면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세. 아니 시내에서 갑자기 배를 깎아먹는 거야. 일본 사람이 왜 깎아먹어진 이해가 안 가지만 배를 깎아먹었대. 앉은 대한사람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뱉었어. 침을 잘못 뱉어 1인 일본 사람의 옷에 떨어진지라. 1인 일본 사람이 그때 대한사람이 누구였냐면 장동사는 강음기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집탈이 뭐냐면 남의 잘못을 집어 트집을 잡음. 집탈하여 가지고 배를 벗기던 칼로 간을 찌르려고 중초를 노리고 찔렀는데, 중초가 어디냐면 심장과 배꼽 사이. 거기는 상하지 아니하였어. 왜?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 칼로 찌르니까 손으로 막은 거야. 그래서 이 심장과 배꼽 사이를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손으로 막아서 다행히 큰 죽을 뻔한 상처를 면하게 돼. 근데 손에 피가 얼마나 많이 났던지 유혈이 낭자한지라 이렇게 기사를 썼어. 손을 찔러서 피투성이가 된 거야.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피투성이가 된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이 일본 동경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조선 수도 벌건 대낮의 한양에서 일어나는 거야.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 그래서 조선 경찰이 와. 누군가 신고를 했겠지. 조선 경찰이 막 달려와. 그런데 딱 보더니 뭐야? 찌른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이 일본 사람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 좀 있다가 일본 경찰이 등장을 해. 그래서 일본 사람을 잡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가. 왜? 죄목이 뭐냐? 일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때 침 뱉는 거는 지금 침 뱉으면 경범죄라고 해서 벌금을 묻지만 그때 조선시대에는 아무데나 침을 뱉어도 아무런 죄도 아니었어. 그냥 이 시내에서 침을 뱉고 다니는 일은 다 익숙한 현상이었어. 그런데 이 일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이 죄목으로 잡혀가게 돼.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열받는 거야. 아니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막 격분한 거야. 막 너희도 격분하겠지. 아니 같은 한국 사람들 일본 놈이 와서 저렇게 한국 사람을 찔러서 죽을 뻔했는데 손으로 막아서 피가 막 낭자했어.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와서 피가 낭자한 한국 사람을 잡아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격분한 조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해. 일본 경찰한테 뭐냐 당신 했더니 일본 경찰이 총을 빵 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 이게 너무 황당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한국 경찰 본부에 가서 항의를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선 경찰이 나와서 총을 쏴. 흩어지라고. 얼마나 이게 황당한 사건이야. 그래서 이 이승만이 쓴 기사에 제국신문이 4면이었는데
두면 반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보도하게 돼. 과연 여기는 어느 나라인가? 여기가 일본인가? 여기가 과연 조선인가? 여기는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 야, 너희도 황당하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무시당하던 참 때가 있었어.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너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일본을 깔아뭉개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약하면 서름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 그 다음 기사가 그날 밤에 수백 명이 경무청이 경찰의 시작이야. 경무청에 가서 억울하고 원통함을 호소하려 한즉 그곳에 있는 순범 경찰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니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하려 하려는 것을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야.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서에 와서 당연히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탄식이 이렇게 나와. 이거 얼마나 황당하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승만의 이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게 알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신문이란 이런 언론이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리아 사태가 벌어질 때 시리아 난민이 1000만이었어. 저렇게 배에 시리아 난민들이 배를 타고 탈출하는데 저 배가 뒤집혀. 저 배가 뒤집혀서 3살 아이가 빠지거든. 3살 아이가 빠져서 죽게 돼. 그래서 바닷물에 흘러 터키 남서부 유명 휴양지인 보드럼 해변에 저렇게 아이가 얼굴을 파묻은 채 죽어있는 걸 발견해. 그래서 기자들이 저걸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 신문에 알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됐어. 그리고 저 시리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 언론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승만의 신문이란 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야. 저 시리아 난민의 저렇게 1000만 난민의 배가 뒤집혀서 저 아이가 죽은 사건이, 저 불쌍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전 세계 충격에 빠진 것처럼 이승만의 이 기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정부나 이런 데는 눈에 가시였어. 자, 그래서 이승만이 당시 4대 연설가였어. 이승만은 20대야. 그치? 은퇴가 이게 나라냐? 맞아. 이게 나라를 알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보면. 근데 당시 4대 연설가 중에 윤치호 선생,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뛰어난 4대 연설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승만이 굉장히 언론인과 연설가로서 뛰어난 활약을 했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 백성이 무시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고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연설을 해. 만민공동회라는 곳에서. 만민공동회가 뭐냐면 1898년에 독립협회라는 이 협회를 주체로 서울 종로에 열린 민중집회야. 백성들이 모여서 이룬 집회야. 그래서 10,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10,000명이 함께 무리를 모였다고 해서 만민공동회라고 이름을 해.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민중 계몽을 하는데 민중 계몽이 뭐냐면 민중들을 깨워야 된다. 민중들이 너무 모른다. 백성들이 너무 모른다. 그 무렵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계속 침략하고 있고 간섭하고 있고 우리나라인데 러시아가 모든 것들을 정부를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는 내용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간섭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이 그때 젊은 나이에 4대 연설가로서 최고로 인기를 달리는 연설가였다. 언론인이었다. 이승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 그때 10,000명이 모였는데 조선시대 10,000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봐. 엄청난 거야.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신문이 막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10,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서 만민공동회를 열었다는 거는 엄청난 숫자, 지금의 1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10,000명이 모인 만민공동회에서 애국, 자유,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미 칠러파, 이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매국노 세력이 이 정부를 우지좌지하고 있었어. 그 정부 세력이 이승만이 러시아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세력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뭐냐면 바로 보부상이었어. 보부상이 뭐냐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거나 비단이나 값비싼 물건을 들고 전국에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보부상이 두 가지야.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 비단이나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팔러 다니는 사람. 이 보부상들이 국가가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 그 전시 상황 가운데 식량을 날라주거나 보급품을 날라주거나 전쟁 물품을 날라주거나 직접 싸우거나 이런 역할을 했어. 그래서 보부상은 국가가 전시 상황이나 비상사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세력을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조선님 설명 안 어렵지? 그래서 이 칠러파 정부가 만민공동회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정부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 가시가 돼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하니까 보부상들을 투입을 해.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승만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경운궁 대안문 앞에 보부상패가 집결을 해. 고종황제가 시킨 거야. 보부상패한테 너희가 만민공동회를 시위하는 것들을 습격을 해라. 그래서 이 보부상패가 모여서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하게 돼. 그래서 근대화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요구가 굉장히 만민공동회가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그날이었는데 청년운동가 이승만의 가장 극적인 하루라고 볼 수가 있어. 그게 왜냐면 이게 17일째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 1898년 11월 21일에 새벽 두복 홍종을 한 사람이 보부상패 2000명을 끌고 양쪽에서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해. 한쪽에서 습격하면 도망가니까 양쪽에서 습격을 해. 그래서 몽둥이로 무장한 이들이 이 만민공동회를 때려 부수려고 몰려들자 이승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어. 만민공동회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객지에서 많은 고생을 겪고 있어요. 풍찬 노숙하고 있어요. 이게 옷을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얻으려고 해요? 밥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사랑하는 거예요. 간신배가 동원한 부상패가 당도하였으니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죽고 이 긴 세월에 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민공동회를 오히려 힘을 북돋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사건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정동교회 앞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무방비 상태의 군중은 보부상패에게 습격을 받아 현장에서 바로 3명이 즉사하고 부상자가 엄청나게 일어나. 그러니까 뭐 아비규환이 돼. 막 도망가는 사람, 싸우는 사람, 아비규환이 돼. 그래서 이승만이 막 격분을 해. 이승만이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격분을 해서 이 진두지휘자 중에 과천 군수 기영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멱살을 잡고 맞짱을 뜨게 돼. 이 보부상이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고 힘이 세고 그 중에서 대장격이잖아. 그러면 기령수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이승만이 이 사람에게 덤비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거야. 야, 너는 명색이 국록,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신하인데 대한의 백성인데 어찌 만민 우리를 친단 말이냐. 나부터 죽여라 외치며 머리박치기로 발차기로 난투를 벌여, 이 기령수라. 그래서 시위군중은 폭력 진압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비규환으로 다 쫓겨 흩어지고 이승만이 포위를 당한 거야. 그럼 죽게 됐잖아. 거의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승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위당해서 다 흩어지고 이승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이승만 죽었다, 소문이 쫙 퍼져. 신문들도 그날 이 소식을 보도를 해. 보부상패에 쫓긴 사람들이 배제학당에 몰려오고
이승만의 친구 김은권이라는 사람도 이승만이 기령수에 맞아 죽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똑똑한 친구가 죽었다, 나라의 미래인 친구가 죽었다,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해. 왜냐면 보부상패한테 그렇게 둘러싸였으면 이건 거의 죽은 거야. 그 배제각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승만이 기령수에 맞아 죽었다, 왜? 맨 앞에 앞장서서 싸우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수구파가 뭐냐면 변화를 원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는 집단. 왜냐면 자기에게 재산이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수구파, 고종 황제를 따라가던 사람. 이 수구파는 이제 만민공동회가 해산된 것으로 믿고 기습작전에 수고한 보부상패들에게 고깃국과 백반을 선물로 내려. 그래서 의기양양해져 보부상패가.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돌팔매질이 쏟아져. 소문을 듣고 이 분노한 시민들, 이 이승만을 막 죽였다, 그리고 막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탄압했다, 몰려들어 반격을 개시. 그래서 이 막 거의 막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군중을 회유하러 그때 한성판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근용이라는 사람이 설득하러 나왔는데 문매를 피해서 도망치게 돼. 왜냐면 거기다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성난 시민들을 제재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막 난장판이 일어나. 집을 때려 부수고 학교 문은 닫고 막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근데 과연 이승만은 어떻게 됐을까?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자, 이승만을 때려 죽이자, 이제 이렇게 이승만이 포위를 당했잖아. 근데 이승만이 여기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주었다. 보부상패 집단 폭행을 당한 이승만이 포위를 뚫고 배제학당 쪽으로 피신해서 목숨을 딱 구하니까 동료들이 이승만을 보자마자 너무 신기해서 얼굴을 만져보기까지. 이승만 너 진짜 살아있는 거냐? 너 진짜 실제냐? 이승만 닮은 사람 아니야? 왜? 보부상패 그렇게 포위당했는데 살아나올 수가 없거든.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12정에 베드로가 옥에서 탈출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이승만이 여기서 탈출한 역사가 일어나. 선교사님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나님이 이승만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승만이 열심히 막 싸우다 보니까 보부상패랑 도저히 이게 주먹으로 발길질로 자기가 좀 잘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치려고 이렇게 보다가 보부상들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딱 바꿔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승만의 손을 꽉 잡는 거야. 뭐야? 근데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이승만 씨, 그쪽으로 가면 당신 죽어요. 살려거든 반대편으로 뛰세요. 이러는 거야. 네? 보부상패가 오는 길로 뛰라고요? 손목을 잡은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이승만이 너무 봉 찌른 거야. 뭐지 이게? 그런데 왠지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뭔가에 막 홀린 듯이 그 말을 딱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당당하게 보부상 쪽으로 걸어가. 근데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렸겠어. 야, 아무리 담이 큰 사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승만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야. 마음은 진짜 막 세 갈래 네 갈래 막 쾅쾅쾅 됐겠지. 근데 이승만이 당당히 걸어가니까 그 보부상들이 전국에서 모였잖아. 경상도에서 온 사람, 전라도에서 온 사람, 평안도에서 온 사람, 뭐 충청도에서 온 사람, 강원도에서 온 사람 있잖아. 같은 도끼리인 사람들은 웬만큼 알지만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오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저놈이 전라도 놈인가? 평안도 사람들은 저놈이 강원도 놈인가? 이렇게 다 다른데 도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다 비껴주는 거야. 이승만이 지나가니까 길을 다 비껴주는 거야. 그 이승만이 너무나도 유유하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승만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이승만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승만이 죽을 위기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줬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지켜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승만이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란 게 이승만이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뭔가 믿을 수 있는 체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올라오잖아. 당신은 핸드폰이 있었으면 이승만 얼굴을 다 알았을 거야. 지금처럼 사진을 다 뿌리면.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승만의 얼굴을 알 길이 없었고 이승만을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야.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긴장해,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에도 주관식 같은데. 자, 긴장하고. 자, 이승만을 구해준 사건은 성경 어디에 누구와 비슷하다 했나요? 어디? 성경 어디? 그 다음에 누구? 두 가지 쓰면 돼. 성경 어디? 성경 네 글자지? 몇 장? 누구? 이승만을 구해준 사건 성경 어디에 누구와 비슷하다 했나요? 자, 자, 맞춰보세요. 야, 우리 친구들 이제 아니 긴장하고 들으라고. 자, 이승만을 구해준 사건은 성경 어디 땡땡땡땡 몇 장 누구랑 비슷하다 했나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 자, 학진이 좀 아깝다. 사도행전 몇 장 안 썼네. 자, 우리 학진이랑 창민이에게는 아차상 좀 주세요. 간단한 선물. 자, 그리고 아까 윤주를 맞췄으니까 지훈이랑 창민이 12장 했네. 창민이랑 지훈이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이는 아차상. 야, 소원이 아깝다. 그치, 혁기. 와, 그렇지. 얘들아 긴장하고 있어. 저는 계속 자, 문제를 낼 테니까.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승만이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이승만 혼자서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 이미 불씨가 다 꺼져간 거야. 그래서 이승만과 개혁파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 망하고 백성은 비참해진다. 방법은 딱 하나, 뭐냐? 혁명을 하자. 고종을 폐위하고 박영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자. 새롭게 일어나자. 그래서 구테타를, 혁명 모의를 하는데 사전에 이게 발각이 돼. 그래서 이승만이 지명수배자가 돼.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배제학당으로 도망을 가게 돼. 이게 치외 법권 지역이야. 치외 법권이 뭐냐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법에서의 권리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그 사람을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치외 법권 지역이야. 그래서 이승만이 배제학당으로 도망치니까 고종 황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거기 계속 숨어있으면 좋은데, 잠복한 지 18일 1899년 1월 9일에 셔면 선교사를 따라서 조선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가. 왜? 이 선교사가 조선아이를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 별거 아닌 병인데 그때 우리나라 이 의술이 별로 발전이 안 해서 어떻게 이 조그만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가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이승만이 통역을 자처해. 근데 이승만 잡히면 죽잖아.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승만이 나가는데 순경에게 체포가 돼. 그래서 이승만이 잡혀가게 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자기를 선교사들을 도와주려고 체포되니까 선교사들이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승만을 풀어주려고 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풀어줄 수 있었어. 왜냐면 고종 황제와 또 각별한 사이였거든, 선교사들이. 근데 이승만이 자존심이 문제였어. 나는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사람인데 외국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는 글도 하고 연설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다. 이래서 자기 자존심으로 외국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 이승만이 감옥에 갇히게 돼.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이승만이 탈옥을 결심하거든. 그래서 권총 두 자루, 권총, 육철포라는 권총을 친구에게 요청을 해. 그때 주시경 선생, 너희 알지? 한글 연구한 신분. 그래서 이 친구에게 배제학당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랑 절친이었는데 권총 두 자루를 요청을 해.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육철포라는 총으로 그 감옥에
그 저기 누구라고 하냐, 뭐지? 감옥에 그 관리하는 사람 누구죠? 간수를 이 총으로 쏘고 탈출을 해. 근데 주시행이랑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탈출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구해달라, 내 뒤를 봐달라. 사람들이 막 엄청 많으면 이 간수들이 경찰들이 잡으러 갔다가 너무 많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탈옥을 하는데 3명이서 탈옥을 해. 근데 가다가 시내에서 잡혀버려. 한 명은 도망가고 이 이승만과 또 한 명은 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게 돼. 고종황후가 진노를 해. 야, 네가 감히 반란으로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대역죄인인데 감히 대역죄인 주제에 탈옥을 해? 사형을 딱 언도를 해버려.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한성감옥이란 곳, 대역죄인만 갇히는 곳에 23살에 갇히게 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한성감옥이란 그때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야, 북한에.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성감옥은 사람이 일주일만 지내면 거의 다 망가져. 왜냐면 밥을 할 때 밥 반, 모래 반, 그리고 나무 껍질 이런 걸 해서 밥을 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위가 다, 밥이랑 밥 반, 모래 반이니까 위가 다 망가져. 그리고 씹으면서 이가 다 흔들려. 이가 망가지고 위가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한성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를 못해. 몸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굉장히 강력 범죄한 사람들만 가두는 곳이었어. 그래서 한성감옥을 당시 이제 회상하는데, 한 사람당 허락된 그 공간이 0.23평. 어느 정도면 한 이만해. 이만한 공간에서 엉덩이랑 발만 딱 바닥에 대고 이렇게 앉아있는 꼴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무게 10kg의 칼을 차고, 좀 이따 칼 보여줄게. 밑에 옆에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거든. 손은 수갑을 차고, 발은 족쇄를 차고, 목에는 칼을 차고 있고, 다리는 뻗을 수 없고,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하루 종일 있게. 얼마나 쥐가 나고 얼마나 저리겠어, 온몸이.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서 온갖 벌레들이 피를 빨아먹는 거야. 바퀴벌레, 이, 모기, 진드기, 벼룩, 파리. 이게 온몸에 막 피를 빨아먹고, 막 모기, 바퀴벌레, 막 진드기들이 막 쭉쭉 피를 빨아먹으니까, 김영섭이라는 이 죄수가 회고록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벌레들 때문에 하얗던 옷이 이틀만 지나면 빨갛게 된다. 온몸에 피투성이로 되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저 감옥에 온통 저렇게 죄수들이 이 하얗던 옷이 저렇게 빨갛게 변하는 곳이 바로 한성감옥이었다. 도저히 사람이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곳이었다. 근데 그 정도면 차라리 괜찮지. 이승만이 밤마다 끌고 와서 고문을 했어. 빨개 벗겨서 저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아서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붓고, 쇠붙이로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지고,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주리를 틀어서 뼈를 부숴버리고. 그리고 너 명필이라며, 저 옆에 한 분 저 글씨 있지? 저게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씨야. 굉장히 명필이었어. 저게 지금 1억, 하여튼 되게 비싸게 팔렸다 그러던데, 10몇 억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팔렸는데,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의 뼈를 망치로 다 내리쳐 부숴버려. 이때 손가락이 다 박살나서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못하게 되고, 다시 수저만 사용, 젓가락질 말고 수저만 사용하는데 5년이 걸리고, 밥을 핥아먹게 돼. 그리고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 데는 39년이나 걸려. 그러니까 이승만 이렇게 늘 밤마다 고통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이승만 나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 신세인 거야.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한성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23살에 당한 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77세까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고문당하는 악몽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렇게 의자에 저렇게 묶어놓고, 손가락에 저기 나무를 끼워놓고 망치로 저렇게 손을 다 부셔버리고, 나무 사이에 저렇게 다리를 끼워놓고 이 다리뼈를 부셔버리고, 저렇게 엎드려 놓고 때리고, 저게 칼을 차고 벌레들이 다 피를 뜯어먹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성감옥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한성감옥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치? 너희 나중에 저렇게 순교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 신앙생활 잘해놔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당시 동료들이 이제 당시 상황이 함께 혁명을 꿈꾸었던 동료들이 한 사람씩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야. 그 당시 사형 방법이 참수형이었는데 장호익이라는 사람이 조선 사람 최초로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라를 사랑하던 엄청난 인재였어. 멸망하던 나라를 구해보려고 하다가 정치범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돼. 근데 당시 어떻게 사형을 하냐면 당시 저 망나니 칼을 드는 사람들이 목을 치는 참수형을 하는데 참수형이 굉장히 잔인한 거야. 그냥 TV에서 보면 참수형 한 번에 목을 베고 끝나지만 조선의 그 당시에는 잘 되는 칼이 없어서, 그리고 칼이 그렇게 잘 들질 않아. 사람 목이 잘 베어지지 않아. 그래서 장호익이라는 사람을 이 망나니가 옆에서 칼을 한번 팍 치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잘라진 거야. 그럼 피가 팍 뿜어져 나와. 그러니까 목이 잘라지지 않고 목숨은 붙어 있는 거지.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장호익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줘. 그러면 그 목이 조금 잘린 부분이 들려지잖아. 그러면은 망나니가 그 벌려진 부분을 다시 한번 칼로 팍 쳐. 그럼 반 정도 잘리겠지. 근데 이 장호익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칼이 계속 잘려 들어가는데도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목은 벌리고 있고 칼은 계속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6번을 쳐서 망나니가 참수형을 진행을 했어. 감옥에 있던 이승만이 이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애국자,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애국자의 목을 함부로 치는 나라가 과연 이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나라가 걱정돼. 죽을까봐 걱정이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야. 나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나라가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 나라가. 그래서 또 이승만의 절친도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똑같이 저렇게 장호익이랑 죽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유언 같은 말을 던지는데 이승만 하면서 죽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난 이렇게 먼저 가지만 너는 살아서 나라를 살려다오. 5천만이 길을 살리고 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이 나라를 만들어다오.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다오. 이 한마디를 외치고 이승만의 친구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참수형 나중에 순교할 때 참수형 야 한 방에 죽겠다. 한 방에 안 죽어.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 거야. 칼이 그렇게 잘 들지 않아. 생각보다. 다원이 안녕. 근데 이승만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잖아. 이승만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이승만이 변화가 일어나. 이 선교사가 신약 성경을 이승만에게 넣어줘.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 성경을 마음을 위로를 얻으려고, 마음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성경을 매일매일 들여다보게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야. 성경을 펼칠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0.23평이라고 그랬잖아. 너무 좁아. 이 옆구리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대. 벽이랑 사이에. 그래서 그 옆구리에 성경을 펼치고 거기에서 성경을 본 거야. 그래도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목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목을 이렇게 억지로 빼고 째려보면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래서 한자 한자 읽어가는 거야.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좀 넘겨줘. 이러면서 신약 성경을 마음을 얻기 위해 읽었는데 성경의 메시지가 이승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1899년 1월에 유교가 강력했던 조선 땅에서 양반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가 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야. 이승만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나를 여기서 꺼내줘서 이게 아니고 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이승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 밖에서 선교사들이랑 사람들이 맹렬하게 이승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펼치게 돼. 이승만은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일본 그때 이승만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 죽여. 그러니까 황제가 두려워서 러시아에 숨어 들어가는데 이게 악원 파천이라 그래. 굉장히 우리나라에 정말 창피한 사건이지. 고종황제가 러시아로 숨어 들어가고 그때 선교사들이 고종황제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고종황제의 수라상에 선교사들이 독이 있나 먼저 맛을 보고 고종황제가 잘 때 죽일까봐 시해할까봐 불침번을 서줘. 그러니까 이 고종황제에게는 선교사들이 굉장한 은인이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고종황제에게 계속 간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청하니까 무기징역, 사형수였던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징역 10년 그리고 5년 7개월 만에 살아서 이승만이 사형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입장에서 감옥문을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죽었던 목숨이 살아서 돌아온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너무 길어지는데. 얘들아 어렵냐? 잘 알겠지? 이 시간이 계속 가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자, 긴장하세요. 문제.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자, 객관식이야. 객관식. 이승만은 무엇을 보며 예수님을 만났나요? 자, 객관식이야. 자, 올라갑니다. 1번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 만났다. 자, 2번 구약 성경을 보고 만났다. 3번 신약 성경을 보고 만났다. 4번 기독교 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자, 객관식이야. 객관식. 윤수 대단한데? 3번 학진이 3번 예한이 3번. 우리 학진이 아트상 안 줘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학진이랑 예한이 선물 주면 되겠습니다. 유빈이 아깝다. 3등이네. 창민이, 한빈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얘들아, 자, 한 챕터만 더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승만이 종신형, 무기징역에서 다시 10년형이 되면서 이승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교도관들이 이승만의 인격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승만의 인격에 감격이 돼. 그래서 이승만이 매일 10시간에서 15시간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승만이 10시간에서 15시간 책을 읽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을 복음하려면 이승만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이승만이 있는 한성 감옥에다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온갖 책을 감옥에 넣어주게 돼.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만들어진 한성 감옥이 생겨나게 되는데, 한성 감옥 도서관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왕실 도서관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도서관인 거야. 감옥 안에 도서관이 어딨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승만을 만드시는 거야. 옥중 도서관이 대한민국 앞길에 초석을 놓는 일이 일어나. 이승만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 이승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 도서관 1902년 12월경 한성 감옥 안에 세워진 도서관으로 무려 523권의 책이 갖춰져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책들이 한성 감옥 안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